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0대 여성입니다. 이제 딸아이도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났더니 할 일이 없어 지루하던 차에 사연 유튜브를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그러던 중 제가 겪었던 일도 한 번쯤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20 초반에 결혼했어요. 지금 같으면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냐고 할 법한 나이였지만 저희 때는 그리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나이였죠. 그 당시 못 사는 집 아가씨 애들은 돈 벌어 집안 일으키느라고 좀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친정이 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른 나이에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여자는 빨리 좋은 집에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었죠. 저희 친정은 굉장히 잘 사는 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셨는데 원래는 작은 점포에서 시작해서 점차 크기를 키워 가게를 정말 크게 키워나가셨죠. 종로의 시장 골목에 크게 정육점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낸 몇 개의 가게도 전부 저희 집 거였죠. 사실 당시 정육점은 그리 주변 시선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오래된 편견 같은 게 남아있어서 저거 백정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가게를 열심히 키우셨고 그 덕분에 사업이 번창해 부자가 되었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전쟁도 겪으셨고 아예 맨주먹으로 시작하셔야 했던 걸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셨어요. 정육점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스스로 그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래도 그 주변 시선이나 사회적인 평가라는 게 이겨내기 어려운 게 당연하죠. 저희는 친정에 자매가 셋에 막내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은 저희가 아주 좋은 집으로 혼처를 구해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돈이 좀 없어도 점잖은 집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요. 전 셋째 딸이었는데 첫째 언니는 그래서 교사 남편의 시부모님도 교사였던 집으로 시집갔어요. 둘째 언니는 은행원 남편의 그냥 평범한 장사하시는 시부모님 밑으로 들어갔고요. 저희가 굉장히 돈 많았던 거에 비하면 무척 약소한 혼처들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시댁이 잘나서 저희가 기죽길 바라지도 않았고 저희와는 달리 출신이 점잖고 얌전한 집안이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적당한 집안을 고르느라 무척 애쓰셨는데 그런 집안에서조차 저희 집안이 정육점 한다고 해서 혼처를 안 받으려 했죠. 부모님이 워낙 바리바리 혼수며 몸에 싸주셔서 간신히 결혼할 수 있었지만요. 전 막내딸이라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면서 부모님이 더 애써서 골라주셨어요. 저희 시댁은 작은 한약방을 하는 집이었는데 남편은 회사원이었죠. 나름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동네에서 알게 되어 사람을 끼고 중매를 받았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집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처음 소개받아 만나서 빵집에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어른들 없이 둘만 앉아있으려니 너무 기분이 이상했죠. 저는 20 초반, 남편은 당시 20 중후반이었으니 나이도 어렸고요. 그 미영씨네 댁 참 크고 좋더라고요. 아, 네. 같은 동네라 오며 가며 보는데 항상 멋있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신경 써서 지으신 집이라. 그렇군요. 돈도 많이 들었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집 지을 당시엔 전 어렸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당시에는 집장수가 지은 허름하고 멋없는 한옥들이 동네를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죠. 한옥이라 해서 요즘 짓는 것 같은 근사하고 멋있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대문은 작고 낮고 아주 다닥다닥 붙어 거북이 등딱지 같은 지붕을 하고서 늘어선 한옥이 대다수였죠. 아마 예전 익선동 모습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처럼 번화하게 변한 모습 말고요. 하지만 저희 집은 아버지가 신경 써서 서양식으로 지으셨어요. 가정집으론 좀 과하다 싶을 정도였죠. 물론 크기가 작긴 했는데 동네 다른 집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빨간 벽돌로 곱게 쌓아 올린 집이었고 마당도 있었어요. 한옥식의 작고 답답한 마당이 아니라 넓게 트인 마당이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집에 자부심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저희 집을 잘 알았어요. 남편도 그 당시 저희 집이 인상 깊었던 모양인지 만나는 동안 계속해서 집 이야기를 했죠. 혹시 그 집은 나중에 누구한테 유산으로 가나요? 그건 정하셨어요? 네? 그런데 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 좀 이상했어요. 제가 뜨악한 표정이었는지 남편이 허둥지둥 손을 저었죠. 아니, 그냥 여쭙는 거예요. 뭐 동생분한테 가겠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 네. 그냥 수다 떨다가 그런 소리까지 나온 모양이라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처음 만났지만 남편도 그리 나쁜 사람으론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후 몇 번 만났는데 사람이 괜찮아서 저희는 곧 결혼을 진행했어요. 시댁도 그냥 평범하셨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그리 나빠 보이지도 않았어요. 결혼 직후에도 나쁜 분들은 아니었죠.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제법 잘했고 그때 당시에 남편으로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외도도 안 하고 집에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 주고 처가댁에도 안부 인사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순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 당시 시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듯 시댁에서는 저한테 아들을 원하셨어요. 결혼하고서 한참 동안 저희가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 초조했죠. 시댁에서는 혹시 저한테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고 저 역시도 초조했어요. 시댁이 한약방을 작게 하고 계셔서 저한테 임신할 때 좋다는 약도 지어주셔서 그걸 다려 먹었는데도 안 되더군요. 남편도 걱정스러워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한 번 더 약을 지어 그걸 먹던 중에 임신이 되었어요. 남편은 무척 기뻐하면서 이제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했죠. 한약사인 시아버지도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내 약이 꽤 잘 듣는단다. 멀리서도 아들 낳겠다고 약 지으러 자주들 오지. 넌 몸이 썩 좋은 애가 아니라 두 첩이나 들었다만 그래도 아들은 확실히 낳을 게다. 네, 아버님. 그냥 몸조리만 잘해라. 아주 듬직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내 낳게 해줄 테니.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저한테 열심히 약을 더 지어주기 시작했고 전 감사히 먹었어요. 실제로도 제법 손님이 있는 한약방이었으니 나쁠 리 없었죠. 남편은 제가 임신한 동안 저한테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간혹 저희 친정에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죠. 친정에서는 제가 남편 참 잘 얻었다면서 셋째 사유가 최고라고 저희 남편을 예뻐해 주셨어요. 집이 넉넉한 편이니까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셨었죠. 용돈도 따로 주시기도 하고 온갖 맛있는 음식은 다 내주시기도 했어요. 저희 집이 정육점을 하니까 고기가 얼마나 흔했겠어요. 그러니 일단 남편이 가면 한우 가장 좋은 갈비로 갈비찜을 해주시거나 곱게 육전을 부쳐서 주시거나 하여튼 집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들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그걸 먹으면서 친정에서 너스레를 떨며 맛있다고 좋아했죠. 하루는 남편과 제가 친정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였어요.
남편은 아버지와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엄마는 저랑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좀 걱정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꾸 다른 사업을 하겠대. 무슨 사업이요? 아휴, 모르겠어. 무슨 유통업이랐는데 너희 아버지 평생 정육점만 해왔지 않니? 그런데 나이 먹어서도 정육점에 발목 잡히기 싫다고 백정이란 얘기 듣기 싫다면서 다른 일을 하겠대. 엄마는 걱정 가득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버지는 거의 평생을 정육점에서 고기 만지는 일만 해오셨기 때문에 다른 일은 거의 모르셨죠. 물론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많이 키우셨기 때문에 장사 자체를 잘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는 다른 분야의 장사까지 잘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갔죠. 아니, 갑자기 왜요? 그 전까진 그래도 계속 지금 정육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에휴, 옆에서 바람 넣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얼마 전 갑자기 동창하고 만난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그 사람인 것 같고 동업을 하겠대. 그 사람이 잘한다면서. 저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 일에 입을 댔던 적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죠. 일단 저도 출가 외인이었던 데다가 당시엔 아버지가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 행동에 대해 뭐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었죠. 돈도 잘 버시고 성격도 불같아서 뭔가 잘못 말하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친정에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장인어른이 뭔가 다른 사업 시작하신다던데? 아, 그거 당신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난 엄마가 나한테 말해서 알았지. 아, 나도 오늘 알았네. 와, 그거 잘 되면 돈 되겠던데? 나도 한번 같이 해볼까 혹하더라고. 그런데 장인어른이 난 그냥 회사 다니고 한눈 팔지 말라고 하셔서 좀 속상했어. 남편은 장난처럼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그 장난스러운 말투 뒤로 어딘가 자존심이 상한 듯한 모습이 보여 전 좀 걱정이 됐죠.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당히 셌는데 아버지한텐 사업 참여를 이른지하에 거절당한 모양이었죠. 뭐 저라도 사업 전혀 모르는 젊은 사위라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법했어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니까 그렇겠죠. 엄마가 그러는데 아무래도 걱정된대. 뭐? 우리 아버지 평생 정육점만 하셨으니까 그 외의 일은 잘 모르시니까요. 하면서 남편이 소리를 내더니 찬찬히 절 훑어봤어요. 만약에 사업 잘못될 수도 있단 거요? 그럼 저같이 위험하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더라고. 남편은 뭔가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전 그래도 그게 저의 친정을 걱정해주는 건가 싶어 좀 고마웠죠. 그 후로는 아버지의 사업 이야기는 저한테까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 반, 그래도 잘 하시겠지 싶은 마음 반으로 기다렸죠. 그 사이 저는 막달이 되었고 곧 출산을 했어요.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죠. 제가 당연히 아들을 낳을 거라 잔뜩 기대하고 있던 시댁 부모님은 너무 실망한 얼굴이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나 한약을 많이 먹였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 죄송해요, 아버님. 얼마나 몸이 안 좋고 병이 있으면
그걸 그리 먹고도 애가 딸을 낳아. 아이, 세상에. 시아버지는 모든 게 다 제 건강이자 유전자 탓이라며 자신의 약이 그렇게도 효험이 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모두 산모인 제 탓이라고 했어요. 전 그렇게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란 사실 때문에 구박을 받으며 혼자 울었죠. 아이를 낳았는데도 축하도 받지 못하는 제 처지도 슬펐고 태어나서도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제 갓난 딸에도 너무 가여웠어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얼마 뒤엔 좀 진정하려 노력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래, 일단 첫애는 딸을 낳았으니 둘째는 아들을 낳도록 해보자꾸나. 아직 네가 어리고 하니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을 게다. 그래, 너희 친정에서 돈 내서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하면 나아지겠지. 시부모님은 혀를 차셨어요. 그건 저한테 들어간 한약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면서요. 하지만 그만큼의 말씀만으로도 전 숨통이 트여서 그래도 이 집안에서 제가 이혼 안 당하고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남편도 애가 딸이란 사실에 무척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지만 그래도 어쩔 수 있냐면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간신히 갓난 딸애를 안고서 다음 아이를 기약하면 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저희 친정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이야기였죠. 당시 저희 집엔 그래도 전화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분가하고 살고 있어 다행이었죠. 갑자기 전화가 시끄럽게 울려 받았는데 친정엄마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전화 받자마자 엄마가 한탄하셨죠.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처음 받으면서부터 저는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 큰일 날 게 없어서 전 혹시 누가 쓰러지시기라도 했나 싶어 걱정이 됐죠.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너희 아버지 사업 잘못됐다. 네? 파산했어. 오늘 빚쟁이들이 집으로 왔다. 아유, 난 여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만 알았지 뭐냐. 아유, 여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네 아버지가. 엄마는 거의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정육점 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힘들게 사신 적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부터는 별다른 고생하지 않고 사셨거든요. 충격이 무척 크셨는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셨어요. 사실 충격은 저도 컸죠. 전 태어나서부터 언제나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는 강한 분이었고 성격도 다혈질에 누구와 싸워도 지는 법이 없었어요. 당연히 저로선 아버지가 사업 망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 어떻게 아버지가... 아휴, 그러게 말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니? 아니, 그보다 네 언니들은 지금 아버지 사업에 보증에 서서 난리란다. 그쪽 시댁들까지 엮여서 말이다. 언제 이렇게 일이 커졌는지 알 수가 없구나. 세상에. 전 임신에 출산이란 큰일을 겪느라 몰랐는데 아버지의 새 사업에 욕심나던 언니들과 언니들의 시댁에서는 아버지 사업에 투자하고 보증까지 서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온통 돈이 다 엮여서 한꺼번에 망하게 생겼다고요. 아직 어린 남동생을 걱정하면서 엄마는 계속 울다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갓난 딸을 안고서 가만히 방에 앉아 멍하게 생각했죠. 사실 친정이 무너진다는 건 정말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영혼이 강하고 단단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저는 이곳저곳 언니들한테도 전화를 돌려봤지만 같은 말뿐이었어요. 언니들은 도리어 부모님을 원망하며 대체 왜 그런 사업에 자신들을 끌어들였냐고 했죠. 사실 돈을 욕심내서 투자한 건 언니들이었어요. 사정을 잘 알 수 없었던 저는 이미 일어난 불행에 언니들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죠. 저는 급하게 친정으로 가봤어요. 갓난애를 떼어놓을 순 없어 아는 체였죠. 친정 안은 온통 빨간 딱지로 도배되어 있었고 엄마는 집안에서 울고 계셨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엄마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급하게 손을 휘저었어요. 너 빨리 나가라. 근처 어디에 또 빚쟁이가 있을지 몰라. 가족이란 거 알면 너한테도 무슨 피해가 갈지 모른다. 얼른 나가. 엄마, 하지만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도 넌 시댁하고 남편이 있으니 다행이구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저 역시 시댁과 남편이 절 홀대하고 있어서 불안하기 그지없었죠. 아이도 딸을 낳아서 더했어요. 저는 결국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날 남편이 있을 때 전 힘들게 남편에게 친정일을 말했어요. 이제 친정에 가지 못할 것 같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하더니 곧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셨고 남편은 정말 뭔가 일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네, 지금 우리 언니들까지도 전부 빚에 휘말려서 난처해진 상황인가 봐. 큰일이네 정말. 그럼 우리 뭐 유산 받는 거 그런 것도 다 날아간 거야? 유산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전 깜짝 놀랐어요. 아직 저희 부모님 정정하신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심각한 얼굴로 눈을 찌푸렸어요. 장인어른이 나중에 미리 챙겨주시겠다고 했어. 나하고 술 드시면서. 그런데 그게 다 날아간 거잖아, 지금. 아니, 그건 지금 그런 걸 말할 때는 지금 말해야지. 당신처럼 애도 잘 못 낳고 거기다 딸만 낳은 여자하고 사는 이유가 뭔데? 남편은 얼굴을 잔뜩 찡그렸어요. 화가 잔뜩 나서 남편은 짜증을 내며 일어섰죠. 하여간 당신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못생긴 데다 애도 잘 못 낳는 여자를 친정 하나 보고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친정까지 풍비박산이라니 대체. 여보. 시끄러. 나 오늘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자고 올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집을 빠져나가 버렸죠. 전 갓난 딸을 안고서 방 안에 처박혀 오들오들 떨면서 울었어요. 아무래도 안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당시가 겨울이라 날이 추웠는데 난방 켤 생각도 못하고 애만 껴안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안 좋은 예감은 항상 잘 맞게 마련이죠. 집으로 며칠 뒤 전화가 왔는데 시댁이었어요. 너희 친정 망했다는 게 사실이냐? 네, 어머님. 너무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그동안 시댁 부모님에게서 아들 못 낳았다고 너무 싫은 소리를 들어와서 전 위축이 잔뜩 된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 시부모님은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를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세상에, 어쩜 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니? 어머님, 죄송해요. 애도 못 낳더니 기껏 낳은 건 딸이고 집안 살림도 엉망에 친정은 망하고 너 정말 너한테 아군 따라다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에휴, 너처럼 운 더러운 앤 처음 보구나. 처음 봤을 때부터 복없게 생기긴 했어. 안색이 어둡고 얼굴은 말라 빠져가지군. 에휴, 하여간. 그리고 곧 시어머니에게서 시아버지가 전화를 바꿨는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았죠. 취기가 잔뜩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너처럼 박복한 여잔 다른 집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너희 부모도 다 알면서 널 들여보낸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로, 정말 아니에요. 됐어! 이 더러운 년, 당장 이혼해라. 아버님. 더 이상 널 두고 봐줄 이유도 없다. 이제 정말 이혼할 때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호통치고 곧장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아마 시댁 부모님도 정말 저희 친정이 망했는지 알아보셨겠죠. 저는 전화를 끊고서 한참이나 울었어요. 이 겨울 돈 한 푼 없이 친정도 망한 제가 쫓겨나서 대체 어디로 갈까요? 너무 막막하고 앞길이 캄캄했어요. 저는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였거든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정말 말로만 하지 않고 절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내쫓았어요. 갓난 딸을 데리고서 옷까지 몇 개만 챙겨든 채였죠. 전 뭔지도 모르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어요. 쫓겨났던 날 저는 정말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친정으로 가보았지만 그 며칠 사이에 집은 완전 폐허처럼 조용해졌더군요. 그 사이 엄마와 아빠는 어디로 가신 건지 집은 텅 비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언니들에게 전화해 볼 수도 없었죠. 그 집들도 이미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갓난 딸을 끌어안고 친정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친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 났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이었고 시댁과 남편이 저를 정말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죠. 그래도 살붙이고 열심히 노력하며 부부로 가족으로 같이 살고자 했는데 전 그렇다 치고 저희 딸은 그래도 그 집안 핏줄인데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구나 싶어 그게 그렇게 서럽고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저는 갓난 딸을 품 안에 안고서 울었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거지이거나 미친 여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난데없이 작은 아이를 하나 안고서 엉엉 울고 있었으니까요. 울면서도 아이가 꼬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딸의 체온은 따스했고 아이 특유의 전내도 나고 있었죠. 그 순간 이 아이의 목숨이 저한테 달려있다는 사실이 갑작스럽게 크게 다가왔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제가 절망했다는 사실에 흠칫 놀라고 얼른 일어났죠. 추운 곳에 한참이나 앉아있느라 몸이 삐걱댔지만 아무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가 살아야 저희 딸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허둥지둥 일어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와 아주 친하던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그 아저씨 역시 사업을 하셨는데 식품 쪽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고기 쪽이었다면 아저씨는 식재료 쪽이었어요. 그리 머지않은 곳에 아저씨의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내고 저는 염치불구하고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 문을 두드리자 그곳에서 아저씨가 나오셔서 놀라서 절 얼른 안으로 맞아들여 주셨죠. 아니, 너 어쩐 일이냐? 아저씨. 어릴 때부터 배워온 터라 아저씨는 저를 조카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이미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계신 눈치라 저는 그냥 가만히 시댁과 남편이 절 쫓아냈다는 사정을 말했죠. 어쩌다가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시집을 갔니? 에휴, 정말 고르다 안진뱅이를 고른다더니. 아저씨가 한탄을 하셨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 그냥 아이만 안고서 가만히 있었죠. 아저씨의 사업은 그리 크지 않아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못 도와서 참 면목이 없다. 너 지금 갈 곳 없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겠니? 그래 주실 수 있나요? 그래. 우리 공장 작게 있어서 기숙사도 작지만 있거든. 거기 잠시 있다가 내가 나중에 작게라도 집을 구해주마. 아니에요, 아저씨. 있을 곳을 권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 감사해요. 적어도 갓난 딸과 얼어 죽지는 않게 되었으니 아저씨에게 받는 곳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전 정말 감사하게도 공장 기숙사의 한 개통의 자리를 받아 거기서 아이와 함께 먹고 잤어요. 갓난 딸을 안고서 좁은 기숙사 안에만 있지 말라면서 아저씨는 저한테 나와서 일도 좀 배우고 한번 해보라고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저씨의 호의에 힘입어 여러 가지 회사 일을 배웠어요. 아저씨께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그리 시원치 않아서 사업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은 제 나이 또래였는데 회사에 나오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돈만 쓴다고 했어요. 저는 회사 일을 아저씨에게 배우면서 그 아드님과도 친해졌어요. 그렇게 아저씨 회사에서 일하고 먹고 산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그때쯤 아드님은 조금씩 더 착실해지기 시작했죠. 아저씨는 간혹 제대로 일하고 있는 아드님을 보면서 저한테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 일하는 거 보고 자극받은 것 같더라. 네가 일을 참 잘하거든. 저요? 그래, 너 일 참 잘한다. 사업적인 머리가 있어. 너희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티가 나. 아저씨가 그립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는 그때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고 행방이 묘연했죠. 저는 제 갓난 딸과 제 자신을 추스르느라 가족들을 찾을 만한 여력도 되지 않았고요. 저는 우울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저씨 덕분에 안정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밥 먹으며 우리 딸을 기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는 더 전력으로 일했고 아기 키우는 일 외에 신경은 전부 일에만 쏟았어요. 몇 년이 지나자 이제 아저씨는 제가 없으면 일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아주 많이 의지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건요. 아저씨의 아드님과 제가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전 딸아이를 껴안고 사무실에서 야근할 때가 있었는데 아저씨는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셨지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제 자리는 공장 옆에 붙은 공간에 마련해 주신 곳이라 저와 딸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물론 매우 좁고 소박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 딸을 데리고 놀면서 이것저것 일을 했어요. 어느 날은 아드님이 저한테 와서 쑥스럽게 일을 묻더니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었죠. 왜 그러세요? 그게 저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한 끼. 저녁이요? 솔직히 같이 일하는 몇 년 동안 쌓인 호감이 있었기에 저도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옆에 어린 딸이 있잖아요. 전 난감해져서 딸을 바라보았고 아드님도 머쓱한 얼굴로 뒷머리를 긁었어요. 그러면 제가 밥을 시킬 테니까 같이 드실래요? 여기서. 네? 그럴까요? 평소 공장 사람들과 그냥 식당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분 환기가 될 것 같았어요. 아드님은 밥을 시켜서 제 자리로 가져와 마주 앉아 먹기 시작했는데 앞에 앉은 저희 딸에게도 밥과 국을 시켜서 먹기 편하도록 직접 말아주시더군요. 딸이 조금 산만한 편이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신 덕분에 저는 밥을 편하게 먹었어요. 별다른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분과 가까워져도 좋지 않을까 더욱 생각하게 되었던 일이었죠. 아저씨도 저희의 감정을 눈치채고 있었는지 서서히 가까워지는 저희 둘을 흐뭇하게 봐주셨어요. 결국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엔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아드님보다 도리어 제 쪽이 믿음직하다며 사업적인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고 의지해 주셨거든요. 아니, 이제는 아저씨가 아니라 시아버지고 아드님이 아니라 제 남편이었죠. 저는 제 딸에게 다시 아버지가 생기고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를 도와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시아버지의 공장은 의외로 굉장히 튼튼하고 내실 있는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가 조금만 더 욕심내면 잘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식재료 쪽에 아이디어를 내서 신제품을 개발해보자고 추진했어요. 사실 제가 주부다 보니 시아버지는 남편보다는 훨씬 그런 쪽으로 눈이 밝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양념들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회사의 크기는 부쩍 성장했어요. 너무 빨리 성장해서 다소 무서울 정도이기도 했죠.
한번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속도가 정말 무섭게 빨라지더군요. 저희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요. 물론 중간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 제가 함께 힘을 합쳐 회사를 키워나갔어요. 시아버지는 공장 현장의 생산에 통달한 분이었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는 제가 예전에 절 쫓아냈던 시댁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거의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40대가 되었고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잘 산대 정도가 아니라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제 회사의 이름을 대면 식당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 그 회사구나 하고 아실 만큼의 인지도가 되었으니까요. 저희 회사는 역사는 제법 오래됐지만 그래도 정보통신 쪽 기술을 많이 받아들여서 생산 라인 혁신도 노리고 있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고 자잘한 시스템들을 과연 어떤 업체의 것을 쓰고 어떤 업체에게 유지보수를 맡기느냐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었죠. 아버님,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아니, 내가 뭐 이런 쪽에 알기나 하겠니? 네가 점구 영리하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사를 경영하는 공동대표자로 역임하고 있었고 시아버지께서도 공동대표자인 동시에 공장 현장을 맡아 관리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우리 회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업체들의 관리 시스템 견적서를 받고 그걸 올려보라고 했죠. 당연히 매우 큰 회사들의 것이 올라왔어요. 전 그걸 훑어보고 그날은 결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피로해진 나머지 그냥 집에 돌아가려 했어요. 제 대표 사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거쳐 걸어갔어요. 저희는 대표 사무실이 안쪽에 있고 복도를 따라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과 미팅룸이 있거든요. 일부러 사무실을 들여다보고 직원들에게 먼저 들어간다고 인사를 하는 게 제 버릇이었죠. 직원들이 그래도 대표 얼굴은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미팅룸에도 살짝 들여다보고 가곤 했는데 그날도 복도 옆으로 있는 미팅룸에 슬쩍 눈길을 줬어요. 그런데 미팅룸 유리문 안으로 그 안에서 회의하고 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죠. 아마 거래처 직원인 모양이었어요. 그 직원은 순간 놀라 얼굴이 굳었고 다른 직원들도 뭔가 느끼고는 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얼른 일어서서 문을 열고 인사했어요. 저는 괜히 회의 방해한 것 같아 미안해서 웃으면서 방 안을 둘러보다가 그 안에서 매우 낯익은 얼굴을 발견해버렸죠.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원래 대기업에 다녔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매우 초라한 몰골을 한 영업민이 되어 있었죠. 양복은 다 다르지도 않았는지 구겨져서 볼품 없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잔뜩 나서 제대로 관리도 못한 것이 다 보였어요. 저는 놀라서 그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 남자는 주눅든 눈으로 절 흘끔흘끔 보다가 이내 그 눈에 놀람이 어리더군요. 전 남편도 절 알아본 거였죠.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습기도 했죠. 저는 미팅룸 안에 있는 저희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회의 중이었나요? 아, 이번에 저희 그 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거 관련인데요. 이쪽 거래처 것은 저희 그 심사에서 탈락시켰는데 다시 한번 봐달라고 대체안을 들고 오셔서.
직원은 난처하다는 듯 말했죠. 자세한 말을 안 들어도 알겠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 여러 회사의 견적서와 제안서를 받아 그 중에서 걸러서 저한테까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 회사의 것은 애초에 걸러져서 저한테까지 닿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잠깐 갈등했어요.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켜서 망신을 좀 줘볼까 하고요.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아까웠어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남편과 저희 딸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랬군요. 알았어요. 수고들 해요. 저는 그대로 돌아 나왔어요. 그때 전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허겁지겁 뛰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당연히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기겁을 했는데 전 웃으면서 전 남편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이죠? 남편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헐떡였어요. 남편의 번들거리는 눈이 한껏 욕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당황하고 숨고 싶었을 텐데 그 욕심 많은 전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머리 굴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 집 그때 이후로 몰락했어. 재산 전부 날아가고 우리 부모님도 모두 병 걸려 돌아가시고. 그래요? 그래. 그리고 나도 회사에서 잘려서 지금 중소기업 영업으로 뛰고 있어.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이런 자리에... 남편은 제 옷차림과 주변에 서 있는 직원들을 둘러보았어요. 당연히 보였겠죠. 제가 높은 사람이라는 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전 남편의 모습이 우습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그 사람과 마주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했어요. 전 남편은 뭔가 말을 하려고 제 소매를 잡으려 했고 저는 점잖게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자 직원들이 재빨리 몸으로 전 남편을 맞고 밀어내버렸죠. 나이 먹은 전 남편은 형편없이 비틀거리더군요. 저는 좀 우스워서 전 남편을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복도를 걸어나가 버렸어요. 저 사람 다음번엔 우리 회사에 들이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직원한테 이야기하고서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더 이상은 전 남편이나 그 사람 가족들에 대해 제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복수를 꿈꾼 시절이 없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제가 잘 되고 보니 복수라는 것의 의미가 아예 존재하지 않더군요. 고작 저런 사람한테 시간을 허비했구나 하는 허탈함만 남았을 뿐이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행복한 가족과 제 회사가 남았으니 헛된 인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요.